안녕하세요. 통계학 입문 사장 확률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사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모두 다 잘 지내고 있는 거죠? 모두 건강하기는 한 거죠? 이게 사태가 길어져 가지고 정말 큰일입니다. 두서없는 시작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잠깐 이야기를 좀 할까요? 근데 왜 제가 이제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약간 우왕좌왕했었냐면 사실 이제 모든 수업을 제가 시작을 하기 전에 리뷰를 하거든요.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씩 반복을 하죠. 그런데 우리 수업은 동영상 수업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 거를 다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뷰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드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리뷰를 잠깐만 할까요? 우리 이제 첫 시간에 통계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분야가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첫 번째, 자료를 정리 요약 기술하는 기술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그만한 데이터 가지고 큰 거를 이해를 하는 추론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작은 샘플을 가지고 표본을 가지고 이해를 하다 보니 틀림없이 뭐가 벌어지냐면 에러가 벌어지기 때문에 에러를 어널리시스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요. 플러스 최근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도 통계의 큰 분야로 이제 들어왔죠. 우리는 지금 뭐를 하고 지난 시간까지 뭐를 했냐면은요. 기술 통계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술 통계를 어떻게 끝냈느냐, 이제 자료를 정리 요약 기술하는 것이 기술 통계잖아요. 자료를 정리 요약 기술하는. 근데 자료를 어떻게 정리 요약 기술할 것인가? 1. 표로 정리 요약 기술을 하거나, 2. 그래프로 정리 요약 기술을 하거나, 3. 수치로 정리 요약 기술을 하거나, 요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에 표와 그래프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2장까지 표와 그래프에 대해서 했었고, 3장에서는 뭐 했냐면은 수치를 이용을 해서 자료를 정리 요약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러면은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많은 데이터들을 정리요약 기술할 때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보고 싶으냐에 따라 따로 정리요약 기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져 있는지, 즉 중심 위치 척도에 따른 정리요약 기술, 그 다음에 자료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보고 싶었을 때 변동성 척도에 따른 정리요약 기술, 그 다음에 이 자료와 저 자료가 상관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연관성 척도에 따른 데이터의 정리요약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은 중심 위치 척도에 따른 자료가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평균이다. 근데 평균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아웃라이어, 자료가 지나치게 크거나 지나치게 작았을 때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평균을 배웠을 때 사실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평균은 뮤라는 용어를 항상 쓰고, 표본 평균은 항상 x바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모집단의 전체 데이터의 개수는 라지 n이라는 용어를 쓰고, 표본 집단의 전체 데이터의 개수는 스몰 n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특히 평균이라는 것은 자료의 지나치게 큰 자료나 지나치게 작은 자료인 아웃라이어에 영향을 받는다. 이야기를 했었죠. 평균 다음에 뭘 했냐면 우리가 중앙값을 했었죠. 중앙값이라는 것은 우리 데이터가 반드시 그 자리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중앙값에 반드시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중앙값이라는 것은 2분의 n 더하기 1번째 데이터로서 그 데이터의 딱 중간에 있는 위치를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중앙값이 위치를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중앙값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홀수인 경우하고 짝수인 경우 전부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중앙값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큰 데이터나 지나치게 작은 데이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 좋다. 이런
쓰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최빈값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 최빈값이라는 거는 이게 연속형 데이터인 경우에 또 어느 데이터가 되게 많은가 이렇게 우리 알 수 이제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혹은 자료가 연속형이 아닌 경우에도 명목형 자료나 아니면은 오디널 자료인 경우에도 카테고리컬 데이터인 경우에도 데이터가 뭐가 얼마나 많은가 어느 데이터가 제일 많은가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빈값은 이제 여러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심위치 척도에 대해서 뭐 굳이 대표하는 값이라기보다는 사분위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사분위수를 공부를 함으로 해서 쿼타일들을 공부를 함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중심위치 척도 가 이제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변동성 척도에 대해서는 무엇을 공부를 했냐면은 변동성이라는 것은 자료의 퍼진 정도가 변동성이기 때문에 변동성 척도에 대해서는 뭐를 봤냐면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범위를 봤죠. 그리고 사분위감 범위라고 불리우는 이게 아직도 우리 사실 이 정도 했으면 동영상 수업 꽤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참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사분위 범위라고 불리우는 IQR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보다는 더 중요한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표준 편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베리언스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변동 계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범위는 뭐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고요. 그 다음에 사분위 범위 IQR은 이거 자체로도 뭐랄까요 이제 쓰임이 있지만 IQR Q3 빼기 Q1은 언제 많이 썼냐면은 우리가 저기 상자 수영 그림을 그릴 때 혼자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아이고 이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이 화면을 바라보며 혼자 떠들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어색해하지 말고 열심히 해볼게요. 사분위감 범위는 우리가 그 박스 플랫을 그릴 때 박스 플랫이라는 것은 전체 데이터의 25%, 25%, 25%, 25%에 대해서 중에서 특히 특히 당황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지 10초도 안 돼서 당황했네요. 어쨌든 전체 데이터의 50%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중요성을 부여하는 전체 데이터 50%가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25%, 25%니까 너무 많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너 펜스하고 아우터 펜스를 쳐서 우리가 요 정도의 그러니까 50%는 당연히 많이 고려를 하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기는 하지만 요 정도는 이제 마일드한 아웃라이어라고 우리가 보고 요게 넘어가면은 익스트림한 아웃라이어라고 보겠다 이런 정도로 기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박스 플랫에 이제 펜스를 치는 개념인데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박스 플랫에 펜스를 치는 거는 데이터가 모여 있으면 IQR에다가 1.5를 곱하거나 혹은 3을 곱해서 이렇게 살짝 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펜스가 바깥으로도 최대값이나 최소값 바깥으로도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제 그렇게 생긴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분산하고 표준 편차 굉장히 중요한데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근데 얘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그 식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식의 아이디어가 뭐 어떤 식이었냐면 예를 들어 데이터를 한 개 이왕 리뷰하기로 한 거 마저 해볼까요? 자, 데이터가 이제 x1부터 뭐 xn까지 쭉 있는데 이런 데이터 xi
이제 대표하는 데이터를 xi라 하며 xi가 평균으로부터 한 개 한 개가 얼마씩 떨어져 있는지 알고 싶은데 데이터가 너무 많아. 그래서 다 더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대표 숫자로 만들고 싶은데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버리면은 평균이 있으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서 다 0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0방지위원회 제곱이 뜬 거죠. 한편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표본이 10개인 것이나 100개인 것이나 10,000개인 것이나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크기에 대해서 반영된 바를 나타내 줘야 된다는 혹은 반영된 바가 너무 많으면 그것을 표준화된 형태로 규격 상태로 딱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의미에서 n으로 나누어 주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모집단의 분산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표본 집단의 분산은 표본 집단에도 당연히 x1부터 얘는 모집단이니까 라지 n이라는 용어를 써야겠죠. 표본 집단은 x1부터 쭉 가서 xn까지 있었으면 여기에 대표되는 xi라는 숫자가 있었을 텐데 이 각각 xi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 개 한 개 다 보려니까 너무 숫자가 많아서 더해서 대표되는 값으로 보고 싶었는데 더해서 대표되는 값으로 보자고 했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로 이제 더하기 빼기 이게 똑같은 페어가 되면서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0방지위원회 제곱이 뜨고요.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어 주어서 마치 표준화한 노멀라이제이션 시킨 것처럼 우리가 만들려고 한다면 스몰 n으로 나눠줘야 마땅하겠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러나 지금은 이해하기 힘든 그 내용 때문에 n-1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얘가 표본 집단의 표본 분산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되면 원래 데이터보다 과도히 반영이 되었잖아요. 제곱만큼 반영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가 흩어진 정도보다 과도하게 반영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우리가 씌워서 데이터의 흩어진 정도를 원래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변동성 척도 중에서는 변동계수라는 것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변동계수라는 건 뭐냐면 규모가 다른 두 집단의 변동성 즉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비교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평균이 다른 규모가 다른 두 집단의 변동성을 비교할 때는 변동성을 즉 대표적인 변동성의 값이라는 것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즉 표준 편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평균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즈가 큰 곳에 이제 평균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조그마한 사이즈의 평균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평균에 대해서 상대적인 비로 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변동계수였죠. 변동계수는 그런데 항상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의 형태로 나타낸다 이런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했네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특이값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특이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Z스코어로 마이너스 2와 2 사이 혹은 Z스코어에서 마이너스 3과 3 사이면은 우리가 안 특이한 걸로 생각을 하고 Z스코어 값으로서 절대값 2보다 큰 것 혹은 Z스코어 값으로서 절대값 3보다 큰 것에 대해서 즉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 그리고 플러스 2보다 큰 값 혹은 마이너스 3과 3보다 작은 값 플러스 3보다 큰 값 이런 값들을 우리가 특이값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는데 특이값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Z스코어로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특이값을 잘라냈지만 원래 데이터가 있었을 때 특이하게 작거나 특이하게 큰 값은 그 데이터를 만들어낸 사람에게 가서 진짜 이게 기입 오류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받고 만약 기입 오류라면은 그 오류를 바로잡고 기입 오류라면은
기입 오류가 기입 오류면은 오류를 바로 잡고, 기입 오류가 아니라면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내용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특이값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은 데이터가 x1부터 x2,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쭉 가서 xi, 쭉 가서 xn 이렇게 데이터가 있었을 때, 이 데이터는 평균은 x바이고, 그 다음에 분산은 s의 제곱인 그런 데이터였어요. 그러니까 중구난방 생긴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데이터들에게 어떤 잣대를 딱 가져다 댔냐면 Z라는 잣대를 가져다 대면, 이 Z라는 잣대는 자기 자신을 자기네들의 평균으로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값이거든요. 요렇게 만들어주면 여기에서도 x1을 자기 평균으로 빼고 s로 나눠주면 이게 z1이 될 것이고요. 얘는 x2를 자기 x바로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z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xn을 평균으로 빼고 s로 나눠주면은 zn이 될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zi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은 평균은 0, 분산은 1짜리 굉장히 예쁜 규격화된 데이터가 생성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었죠. 한편 연관성 척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얘네들 다 지울게요. 왜냐면 우린 동영상 수업이니까 돌려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동영상 수업의 장점도 많죠. 근데 저는 아직도 조금 적응을 못한 것처럼 보이죠? 앞으로 나아질 거예요, 여러분. 자,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우리 동영상 수업을 잘 듣도록 해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또 뭘 공부를 했었냐면은 연관성 척도로, 그러니까 그 데이터와 저 데이터가 상관이 있느냐 하는 연관성 척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연관성 척도에 대해서는 뭐를 공부했냐면은 코베리언스라고 불리우는 공분상과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부르는 상관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이 연관성은 다른 연관성이 아니고, 즉 연관이 있다는 게 이렇게 선형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2차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적당한 이제 주기를 그리면서 이런 상관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상관관계들 중에 굳이 누구만 보는 상관관계냐면은 선형으로 된 상관관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성 척도는, 우리가 배우는 연관성 척도는 다른 연관성 척도가 아니라 선형 관계만 보는 연관성 척도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먼저 스캐터 플롯을 그려서 얘네들은 그래도 적어도 얘네들이 서로 리니어한 선형적인 관계에 있을 것인가 있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개수 정도는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공분산이나 상관계수를 계산을 해서 얘네들의 선형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볼 예정이고, 혹은 데이터가 아예 이렇게 찍힌다면은 얘는 공분산이나 상관계수로 분석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너무 리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공분산하고 상관계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을 이제 보기를 바래요. 자, 이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다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확률에 대해서 할 거예요. 너무 리뷰를 길게 했네요. 자, 확률에 대해서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로 혹은 지난 시간까지 얘기로 뭐가 끝났냐면은 기술 통계가 끝이 났어요. 기술 통계가 끝이 났으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추론 통계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추론 통계라는 것은 모집단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표본 집단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유출을 해서 그것을 이제 모집단으로 표본 집단에게 이제 어떤 통계량을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계산을 해서 모집단으로 추측하는 것. 근데 추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추정과
검정이 있다고 했어요. 검정은 가설을 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추론 통계인데 그럼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 남성들의 평균 신장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남성이라는 게 어린 남성도 있고 이제 나이가 많은 남성도 있고 뭐 그렇겠잖아요. 그리고 특이하게 작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은 어느 키에 이렇게 분포를 할 거고 또는 특이하게 큰 사람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한민국 남성들의 평균 신장을 알기 위해서 남자들 30명을 대상으로 평균 신장을 재서 그것을 표본으로 삼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잘 아는 남자 30명이 있거든요. 누구냐면 저희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아들 친구들 30명을 제가 엄청 뽑기가 쉽잖아요. 이 표본은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을 대상으로 키를 쟀어요. 이렇게 키를 재면 우리나라 남성들 평균 신장은 138cm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신장은 이런 모양이 있는데 저는 아주 편의적으로 여기서만 데이터를 뽑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즉 데이터라는 것은 요렇게 예쁘게 뽑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는 모집단에 대해서 몰라서 표본을 뽑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표본을 잘 뽑으려면 모집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약간 주객 정도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한편 어느 집안의 가계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통계라는 집안에 가계도 통계학이라는 집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가계도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태초에는 누가 있었으니 뭐 그런 것처럼 태초에는 수학이 있었어요. 얘는 왜 이렇게 안 지워지죠? 자, 우리 통계학 집안의 가계도를 한번 볼까요? 태초에는 수학이 있었어요. 수학은 이런 입장이었죠. 1 더하기 1은 2이다. 우리가 원래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수학은 누구를 낳냐면 확률론을 낳았어요. 오늘 배울 확률이네요. 그래서 확률론을 낳았어요. 어느 집안이나 세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수학은 부모인 수학은 1 더하기 1은 2라고 했는데 확률론은 좀 생각이 달랐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의 모든 1 더하기 1을 2라고 해봤어? 사실 1 더하기 1을 되게 많이 해보면 여러 1 더하기 1을 되게 많이 해보면 2로 수렴에 들어가더라. 2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이게 이제 확률론의 입장이에요. 그럼 이제 확률론은 또 누구를 낳았냐면은 통계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확률론의 입장은 1 더하기 1을 세상의 모든 1 더하기 1을 다 해본 게 아닌데 어떻게 2인 줄 알아. 그러나 1 더하기 1을 되게 여러 번 해보면 많이 해보면 대부분 2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확률론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통계의 입장은 어떠냐면은요. 여전히 나는 1 더하기 1은 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되게 많이 되게 여러 번 많이 하고 여러 번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되게 여러 번 해보면 보통은 2로 수렴에 들어가더라. 이게 이제 통계학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서로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통계에서 되게 많이 되게 여러 번이 뭔지 해볼까요? 되게 많이 되게 여러 번이라는 거는 되게 많이라는 거는 샘플을 뽑았을 때 한 샘플이 굉장히 사이즈가 크다는 뜻이에요. 크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되게 여러 번은 이제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을 때 샘플을 되게 여러 번 뽑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되게 많이씩 되게 여러 번 뽑으면은 2로 수렴에 들어가더라. 이게 통계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선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거가 있는 해는
통계를 설명하기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뉴스만 보면 여론조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예를 들어 무슨 통계 전문 기관이나 방송국에서 전국 성인 남녀 2,358명을 대상으로 전화 표본 조사를 통해서 표준 오차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A 정당이 B 정당보다 어떻더라 이런 결론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때 예를 들어 전국 성인 남녀 2,358명이었다 이러면 되게 크기는 하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뽑기는 했죠. 그런데 이 표본은 2,358명짜리 한 번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번 뽑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어떤 통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표본을 굉장히 여러 번 뽑았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라는 것은 되게 여러 번 되게 많이 해봐야 1호 수렴에 들어가더라 이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되게 많이는 내가 샘플을 많이 뽑으면 되는데 되게 여러 번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확률 표본이 책임지는 분야예요. 그래서 통계를 배우기 전에는 먼저 확률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확률론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또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확률론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신만 아는 대한민국 20대 남자들 평균 신장이 다음과 같이 생겼다고 해볼까요? 신만 알아요. 신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뜻은 대한민국 20대 남자들은 굉장히 작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큰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 한 165에서 185 사이에 존재를 하더라 키가 이제 이게 남자들의 평균 신장이잖아요. 그런데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히 이런 식으로 남자들 평균 신장을 만들었을 때 어떨까요? 그래, 나는 대한민국은 남자들 평균 신장이 178이 되게 만들고 예를 들어 미국은 173이 되게 만들어야지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되는 대로 우연에 의해서 키가 그렇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즉 확률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는 모집단이 확률에 의존하여 존재를 하기 때문에 표본도 확률의 존재에서 뽑으면 모집단과 비슷한 모양으로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개념에 따라서 우리가 확률을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확률을 공부하는지는 지금 알았으니까 이제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옛날 이야기도 좀 해주려고 해요. 자, 이제 확률이라는 게 뭔지 해볼까요?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얻은 임의의 표본은 모두 확률에 의한 사건이고요. 조금 정의를 해볼까요? 발생 가능한 결과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불러요. 발생 가능한 결과 중에 하나만 발생하면 단순 사건, 심플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단순 사건들을 모은 집합으로 표시한 것은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요. 표본 공간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냐면은 모든 원소를 포함해야 하고요. 상호 배반적이어야 해요. 우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던졌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어떠냐면은 PPT로 변환이 되면서 동영상이 올라가면서 이게 자꾸 동영상이 아니고 수업 자료가 올라가면서 자꾸 깨지네요. 이렇게. 자, 어쨌든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내가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 대한 표본 공간이 뭐라 그랬나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단순 사건들을 모아놓으면 표본 공간이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사위를 던지면 가능한 사건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주사위 6면이 있으니까 1이 나오던가 2가 나오던가 3, 4, 5, 6 중에 한 개가 나오겠죠. 그게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 대한 표본 공간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동전을 던져요. 동전을 던지는 실험 공간에 대한 동전을 던지는 실험에 대한 표본 공간은 앞면 아니면 뒷면이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주사위와 동전을 얘는 이거예요. 주사위와 동전을 동시에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하나는 1에서부터 6까지, 하나는 앞 아니면 뒤. 이러니까 앞 1, 아니 앞 1, 앞 2, 앞 3, 뭐 이렇게 해서 앞 6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뒤 1, 뒤와 2, 뒤와 3 이렇게 해서 뒤와 6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실험에 대한 표본 공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편 이런 거는 1개, 2개, 3개, 4개 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전구의 수명 시간 같은 거는 전구는 언제든지 꺼질 수가 있고 확률에 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구가 이제 쭉 가는 그런 전구의 수명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한 값 t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t는 딱 켜자마자 뻥 터질 수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실수값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표본 공간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참, 이 얘기를 잠깐 한다는 게 또 잊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뭐 저도 개설한 적이 있는데, 수학과에 가면, 그러니까 어디라도 확률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확률론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확률론이라는 과목이 있다는 뜻은 우리가 확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 학기가 필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한편 확률이 뭐길래 그렇게 한 학기나 필요해? 나는 고등학교 때 확률 통계 해가지고 확률을 진짜 잘 아는데 난 원순열도 알고 다 아는데 그럼요. 훌륭해요. 근데 모른다고 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뭐냐면 확률론은 한 학기 동안 과목 정도 돼서 이렇게 굉장히 큰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를 다 배울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통계에서 필요한 확률만 딱딱 집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통계에서 필요한 것만 딱딱 집어서 설명하는데 많은 부분이 어머 저걸 대학에 와서 우리가 왜 배우지 저렇게 쉬운 걸 싶은 내용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확률 통계를 잘 배운 사람들은 난 저거 너무 잘하는데 난 순열 조합만 아는 건 아니고 난 원순열도 알고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한 확률론에 필요한 부분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과목을 지금 이 분야를 잘 들어두기 바랍니다. 한편 사건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의 임의의 부분 집합이거든요. 뭐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고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졌으면 1이 나오는 사건, 2가 나오는 사건, 5가 이게 사건이에요. 동전을 던졌으면 앞이 나오는 사건, 뒤가 나오는 사건, 이런 게 사건이에요. 한편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합집합, 이런 걸 곱집합, 이런 걸 여집합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확률론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쓰거든요. 다만 얘네들은 합사건, 얘네들은 곱사건, 얘네들은 여사건 이런 표현을 써요. 됐죠? 그러면 이제 확률에 대해서 정의할게요. 확률이라는 것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0과 1 사이의 실수로 표현한 것. 이것이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그 확률 잘 알잖아요. 그냥 근데 확률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확률에 대한 각종 정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률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동전을 던졌어요. 그러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을 볼까요? 2분의 1이겠네요. 뒷면이 나올 확률을 볼까요? 2분의 1이겠네요. 만약에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고 서로 불균등하다면 우리가 그 축구 축구 시합 처음 할 때 진영 결정할 때 동전 던지기는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왜요? 진짜요? 진짜 동전 앞면 던지면 확률이 2분의 1이고 뒷면 던지면 뒷면이 나오는 것도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지금 당장 한 10번 던져볼래요? 앞면이 딱 5번 나오고 뒷면이 딱 5번 나오나요? 아닐걸요? 우리는 왜 확률이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2분의 1, 뒷면이 2분의 1,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나올 확률이 전부 6분의 1로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냥 원래 그랬으니까요. 그죠? 맞아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통적 접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똑같은 가능성의 사건을 똑같은 확률값을 갖도록 정의를 하는 거죠.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1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3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뭐 6이 나올 확률, 5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6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자, 그래서 이건 누가 결정했냐면 옛날부터 그렇게 믿어진 거예요. 이런 게 전통적 접근이에요. 자, 그런데 그쵸. 우리도 사실 전통적 접근에 따라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그런데 상대적 비율 접근에 따른 확률의 정의가 있어요. 그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동전을 한번 던져볼까요? 동전을 던졌을 때 10번 던져봅시다. 10번.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딱 5번 나오고 뒷면이 딱 5번 나오고 그러지 않거든요. 앞면 한 3번 나오면 뒷면은 한 7번 나올 거예요. 와,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다 깨졌나요? 자,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 한 10번 정도 나오면 10번 정도 던지면 앞면하고 뒷면이 딱 50% 안 나와요. 50번 정도 던졌을 때도 앞면과 뒷면이 25번, 25번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근데 100번 정도 던지면 비슷하게 가요. 250번 정도 던지면 비슷하게 가요. 예를 들어 1000번 정도 던지면 이제 정말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 비율 접근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고 있었던 그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시행하였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비율로 수렴에 들어간다. 이게 상대적 비율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확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견해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많이 해봐야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이 상대적 비율 접근의 방법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주사위를 되게 많이 던져서 5가 나올 비율은 처음에 몇 번 던졌을 때는 5가 6분의 1 나오지 않지만 되게 많이 던지면 5는 6분의 1로 나오더라. 이게 이제 상대적 비율 접근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많이 하면 그렇게 되더라는 상대적 비율 접근을 뭐랄까 기반으로 통계적 이론을 세우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리퀀티스트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른데 세상에 통계학자가 이만큼 있으면은 한 98%는 자기는 프리퀀티스트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나머지 2%는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2%보다 좀 많을 것 같아요. 요새는 이걸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그만큼 차이가 진다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일이 다 여쭤본 건 아니라서 몰라요. 자,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자기를 그 확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주관적 접근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각자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다 달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베이지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로 못 알아들을 것이고 알아듣는 사람도 없을 것이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프리퀀티스트가 생각하는 통계학이라는 건 뭐냐면 통계적 모델이 있으면 그 통계적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뽑은 샘플을 이해하도록 분석한다던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물론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 지금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냥
못 알아듣는데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 얘기도 못 알아듣는 건 매일반이잖아.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달 있으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할 거예요. 곧 우리가 원래 프리컨테스트의 통계학은 통계적 모델을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 모델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베이스 통계는 모델을 가정하고 과거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의 결과에 대해서 그 모델이 가능한가를 계산해서 예측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알기 제일 쉽게 설명을 하면 전통적 접근은 동전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그거 내가 원래 옛날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알았는데 그건 전통적 접근이에요. 한편 아니야. 10번 해보면 그렇지 않아. 그렇지만 10,000번 해보면 그러니까 10번 해보면 앞면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은 아니지만 10,000번 해보면 되게 많이 해보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로 수렴에 들어가. 이것이 상대적 비율 접근이고 이런 상대적 비율 접근의 방법은 대부분의 통계학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러한 대부분의 통계학자들은 프리컨티스트라고 부르고 그렇죠. 한편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너의 믿음이니 난 지금부터 3분의 1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 이론을 전개하겠어. 혹은 3분의 1일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한번 계산하고 그 다음 이론을 전개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베이지안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프리컨티스트죠. 저도. 그래서 베이지안의 개념은 사실은 되게 잘 알지는 못해요. 한편 확률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들의 원소들을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연결한 함수인데 무슨 말인지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정말 상관없어요. 정말 상관없고 제가 좀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게 PPT가 다 깨져 있어서 왜 이렇게 다 깨져 있었죠?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다 깨져 있어서 조금 필기를 해가면서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PPT를 와이색에 올려놨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한 4번째 동영상 찍는데 아직도 막 말이 씹히고 당황이 되고 그러네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가 확률의 정의를 한번 표현을 해본 거예요. 이 PPT는 전통적 접근은 예를 들어 표본 공간은 보통 샘플 스페이스라 그래서 S라는 용어를 써요. 표본 공간이 E1이라는 사건, E2라는 사건, 이렇게 해서 EN이라는 사건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했을 때 각각 지금 이게 전체가 몇 개냐면 N개잖아요. 그죠? 그런데 각각의 실험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동일한 경우에 어떤 사건의 확률은 얘도 E1이 일어날 사건의 확률도 n분의 1, E2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도 n분의 2, 1, 말을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EN이 일어날 사건의 확률도 n분의 1. 그러니까 이거는 이 주사위를 1, 2, 6 이렇게 생각하면 1이 일어날 사건의 확률도 6분의 1, 2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도 6분의 1, 6이 일어날 사건의 확률도 6분의 1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은 1과 3 혹은 2와 4 이렇게 2개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과 2와 5 이렇게 3개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즉 이 실험 결과로 구성된 사건을 M개로 우리가 구성을 했다면 그렇게 구성된 사건이라면 그 사건 A가 벌어질 확률은 라지 N분의 M이다. 원래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 전통적 접근의 방법이에요. 근데 상대적 비율 접근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느냐 뒷면이 나오느냐의 확률은 만약에 앞면이 나오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앞면이 나오는 경우라고 제가
제가 뭘 했길래 얘가 제가 뭘 건드렸길래 그죠. 자, 상대적 비율 접근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한 번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어. 그럼 한 번 던졌을 때는 확률이 1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두 번을 던졌는데 한 번만 나왔어요. 근데 세 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두 번 나왔네. 네 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세 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두 번이 나온다는 건 두 번, 아니, 앞면, 뒷면 이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번을 던졌는데 앞면, 뒷면 이랬어요. 그래서 여전히 2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결국 한 10,000번쯤 하면은 1,000번쯤 하면은 혹은 10,000번쯤 하면 한 5,000 정도로 가서 2분의 1로 뭐 완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뭐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2분의 1로 수렴에 들어가더라 하는 것이 누구의 방법이냐면은 프리퀀티스트의 개념이죠. 상대적 비율 접근. 주관적 접근은 주관적인 믿음의 정도를 0에서 1 사이의 실수로 표현하는 거라서 앞면이 나올 확률 3분의 1이라고 하자. 그리고 지금부터 그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 이제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스의 어떤 개념이죠. 자, 그래서 요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우리가 원래 전통적 접근으로 2분의 1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프리컨티스트의 방법으로 많이 해보면 처음에는 2분의 1이 아니었는데 많이 해보면 2분의 1로 수렴에 들어가더라. 이게 프리컨티스트의 방법이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프리컨티스트의 방법을 프리컨티스트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통계학 입문도 베이지안 통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프리컨티스트의 통계를 바탕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게 동영상 수업이어서 되게 공식적으로 자료가 남잖아요. 근데 그래서 약간 농담을 하기가 좀 이렇게 이제 딱딱한 얘기를 조금 재밌게 이제 각색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는데 제가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딱딱한 수업이니 뭐 우리 수업이 뭐 그렇게 딱딱하겠어요. 통계학 입문인데 제일 쉬운 얘기인데 그렇지만 어쨌든 딱딱할 수 있다 생각하고 조금 양념을 쳐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유클리드의 이제 옛날 얘기 좀 할까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유클리드라고 알죠? 유클리드는 뭐를 썼냐면은 왜 유명하냐면은 디 엘리먼트라는 원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이냐면 수학책이에요. 근데 이제 유클리드 시절 전에 잘 한번 그려볼까요? 잘 그렸나? 유클리드 전에 피라미드도 있었잖아요. 그 뜻은 사람들이 어떤 기하적인 개념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굳이 유클리드를 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유클리드를 수학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 전에도 피라미드 세웠을 때도 다 수학적인 내용이 있었을 건데 굳이 유클리드를 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디 엘리먼트를 말하자면 최초의 잘 체계화된 수학책이라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하는데 디 엘리먼트 전에도 파피루스의 두루마리 형태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뭐 이런 거 다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유클리드 전에는 예를 들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있었다고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개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때 유클리드 전에는 그걸 시로 썼대요. 이제 무슨 시로 썼는지는 저도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뭐 선이 3개 있었다네. 뭐 다 만났다네. 뭐 꼿꼿하게 만났다네. 뭐 그러면서 이게 동영상 수업이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강의실에서 하는 게 아니어서 이런 농담을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시를 쭉 이렇게 파피루스는 어떻게 가로 쓰기 하나요? 세로 쓰기 하나요? 어쨌든 시를 이렇게 쭉 쓴 거예요. 이제 그래서 피라미드도 다 세우고 다 했어요. 그런데 유클리드는
그렇게 시로 쓰던 수학 공식, 그러니까 얼마나 길었겠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시 한 편을 져야 되니까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래서 유클리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체계를 세웠어요. 무슨 체계를 세웠냐면, 자리가 좀 부족해서 위로 좀 올라갈게요. 그리고 다시 내려올게요. 아까 제가 빈 공간을 좀 만들었었는데 체계를 세웠어요. 무슨 체계를 세웠냐면 다음과 같은 체계를 세웠어요. 그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그냥 얘예요. 얘.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거야. 이것은 내가 새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지. 그래서 유클리드는 자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사실을 시오렘이라고 이제 했어요. 정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죠.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렇게 하고, 왜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내용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서 절대 진리다,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보였겠죠.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 유클리드는 이런 체계를 원했어요. 정리와 증명으로 이루어진 체계를 원했어요. 자, 그러자 누가 물어봤겠죠. 스승님, 삼각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훌륭한 훌륭한 질문이야. 삼각형이라는 것은 세 개의 변과 세 개의 각으로 이루어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의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시려고 했겠죠. 그러자 누가 또 질문 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이라는 건 말이야, 양쪽 끝이 막혀 있으면서 점들로 이루어진 직선이야. 나 이제 집에 갈게. 다시 손을 들고, 선생님, 직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선이라는 건 말이야, 했어요. 나 집에 갈게. 선생님, 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됐겠죠. 자, 그래서 유클리드는 정리, 증명 전에 정의를 하도록 했고요. 그 전에 엑시옴이라는 것을 공리라는 걸 했어요. 공리라는 체계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옛날에 이제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와가지고 저희 집에도 애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처음에 이제 무슨 학원회를 보냈어요. 수학 학원회를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노트를 받아왔어요. 노트를 받아와서 여기 노트를 받았는데 이제 그 학원에서 쓴, 지금 없는 학원인데 이제 여기에 뭐라고 막 쓰여져 있었을 거잖아요. 무슨 학원 명도 쓰여져 있고, 여기에 데데킨트인지 칸토른지가 한 이야기인데 수학의 본질은 그 자유에 있다, 이런 말을 여기다 쓰고, 그러니까 너네가 진짜 풀고 싶은 대로 마음껏 풀어봐, 이런 정도의 멘트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저 뜻은 그 뜻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떡하지? 저걸 바로잡아줘야 되나? 혹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 새끼 수학 실력을 보고 내가 나설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요 얘기를 요 연결되는 얘기인데 잠깐만 접어두고 옛날 얘기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옛날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다. 자, 우리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잖아요. 그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진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예요. 평면에서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인데요. 우리는 평면 위에서 살지 않잖아요. 거대한 구 위에서 살죠. 그러면 거대한 구 위의 삼각형은 어떻게 생겼나요? 삼각형 잘 그려보면 이렇게 잘 직선으로 긋는다고 그었어도 구 위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고,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가 넘을 텐데요. 자, 무슨 그런 얘기 들어봤죠. 우주 생성론, 이래서 우주가 버블처럼 생겨서 이제 차원이 여러 개 있고 그런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우주와 한 우주는 어떻게 연결돼 있냐면 웜홀이라는 걸로 연결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이론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긴 세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생긴 세계는 실린더리컬 스페이스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구 위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 이런 실린더리컬 스페이스 위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삼각형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우리가 아무리 잘 그려도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세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작을 텐데,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진짜 180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는 평면기하로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여기는 평면기하였기 때문이죠. 여기는 구면기하였기 때문이죠. 여기는 주면기하였기 때문이죠. 이런 건 어디서 체계를 처음 쌓아요? 어디서 처음 쌓냐면 엑시옴에서 쌓는 거예요. 우리가 유클리드가 처음 생각했던 혹은 사람들이 처음 생각했던 기하학은 평면기하의 엑시옴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도 180도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한편 구면기하의 엑시옴이면은 전개되는 내용이 달라요. 주면기하의 엑시옴이면 또 전개되는 내용이 다른 거죠. 마치 엑시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춧돌 같은 밑에 주춧돌 같은 거예요. 주춧돌을 이렇게 세우면 우리가 이런 집이 생기지만 주춧돌을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기면 동그란 집이 생기겠죠. 그런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을 그쵸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엑시옴이라는 것은 그래 더 이상 묻지 마. 그래서 정수계에는 페아노의 공리체계라는 몇 가지의 공리체계가 있고 유클리드는 공리, 정의, 정리, 증명에 이르는 수학의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가끔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 무슨 공식을 배우고 증명을 했었잖아요. 그게 정리와 증명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정의도 했었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에서 그죠? 그러니까 정의, 정리 혹은 공식 혹은 증명에 이르는 이 단계는 알지만 공리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것은 어떤 수학의 체계에서는 공리가 그 체계의 전면에 드러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매우 특이하게도 확률의 공리가 확률론이라는 수학의 한 부분은 확률론의 공리가 매우 특이하게도 전면에 드러나요. 그 전면에 드러나는 것을 보통은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할당의 기본 조건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확률의 공리인 것이죠. 그런 거죠. 그러면 확률은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야.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야. 이런 이야기를 전개를 하려면 당연히 평면기하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엑시옴이 평면기하의 엑시옴으로부터 이렇게 공리로부터 이렇게 쭉 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확률의 공리는 지금부터 이야기할 모든 확률적인 내용은 얘를 벗어나면 안 돼요. 얘가 원칙이야. 얘가 기본이야. 이것을 지키고 확률의 이론이 전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확률의 규칙이 뭔지 한번 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해요. 확률의 규칙은 표본 공간의 사건을,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표본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이벤트 첫 번째 이벤트, 두 번째 이벤트, 그리고 쭉 가서 n번째 이벤트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각각의 사건이 벌어질 확률은 0과 1 사이에서 존재를 하는 거죠. 확률이 3이야 이런 표현은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1에서부터 6까지 있는 주사위를 던져서 5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잖아요. 5가 나올 확률이 6분의 8 이런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률이라는 것은 항상 0과 1 사이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사위가 아니고 동전 한번 던져볼까요? 앞면 2분의 1, 뒷면 2분의 1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1 되죠. 주사위 한번 던져볼까요? 1도 6분의 1, 2도 6분의 1, 6도 6분의 1 이런 확률을 가지고 있잖아요. 6개니까
아이고. 저를 피하세요. 농담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참 생생한 현장감 있는 농담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왜냐면 우리 통계학 인문은 정말 매우 쉽고 매우 재미있는 과목인데 동영상 수업을 하려니까 참 쉽게 재밌게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왜냐면 다 기록으로 남으니까요. 자, 웃지 말고 그놈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2가 나올 확률 6분의 1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1 되잖아요. 그죠? 확률의 규칙은 이런 표본 공간이 있으면 각각의 사건들의 확률은 0과 1 사이에서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본 공간의 모든 사건의 확률을 전부 더하면 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수식으로 표현하면은요, 걔가 뭐냐면 확률의 공리예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은요, 확률 할당의 기본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가 표본 공간의 사건이 E1, E2, EN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은 중간에 EI들이 있네요. 즉 I는 1에서부터 N 사이죠. I는 1, 2, N이죠. 요렇게 생겼을 때 얘네들의 첫 번째가 뭐였나요? 얘네들의 확률은 0과 1 사이다. 자, 확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이 I라는 사건의 확률이 뭐라 그랬어요? 0과 1 사이이다. 즉 요렇게 표현을 해요. 자, 두 번째 공리가 뭐였나요? 두 번째 공리는 표본 공간의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1이다. 모든 확률 한번 다 더해볼까요? E1 사건의 확률 더하기 E2 사건의 확률 더하기 쭉 가서 EN 사건의 확률을 다 더하면 1이다. 얘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확률 할당의 기본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뭘 외우라는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이것은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저절로 외워지게 돼요. 여러 번 보면 그런 거예요. 자, 이제 확률의 규칙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떤 확률이 A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 확률의 여사건은 어떻습니까? 1 빼기 A 확률이다. 그죠? 그러니까 A 확률하고 A 확률의 여사건을 더하면 1이다. 그렇죠. 다 더하면 1 된다 그랬으니까. 혹은 A 사건의 확률은 1 빼기 A 사건의 여사건이다.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사건의 규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합사건의 규칙을 볼게요. 얘는 좀 중요해요. 자, 잘 알죠? A하고 B하고 더해진 사건의 규칙은 A 사건 더하기 B 사건 빼기 A와 B가 겹친 사건이다. 우리 잘 아는 합규칙이에요. 나중에 얘기 좀 할게요. 자, 이제 확률에서 등장하는 아주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빨간색으로 쓸게요. 우리가 두 개의 개념이 있는데 상호 배반이라는 개념하고 독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좀 이따 독립 배울 거거든요. 근데 상호 배반과 독립은 되게 비슷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정말 농담이나 웃음기 딱 빼고 강조를 하는데 상호 배반과 독립은 아예 노는 물이 달라.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얘를 헷갈리면 절대로 안 돼.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마치 독립이 상호의 배반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독립이라는 단어한테 느끼는 뉘앙스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니에요. 수학은 데피니션으로, 그러니까 정의로부터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얘네들은 정의가 완전 노는물이 다른 거예요. 요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일단 강조하고 상호 배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상호 배반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상호 배반은 되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상호 배반 사건에서는 합사건이 그냥 얘만 더한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교집합이 없는 거잖아요. 이 뜻은 뭐예요? A라는 사건과 B 사건이 이렇게 있지. 그래서 A와 B의 합사건은 A 사건의 확률 그러니까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이렇게만 하는 거지. 중간에 두 개가 겹친 것이 없기 때문에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즉 상호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교집합이 없는 사건이에요. 상호 배반 사건은 자,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상호 배반 사건은. 자, 이제 우리가 얼마나 수업을 했나요? 일단 여기서 좀 끊고 10분 쉬고 다시 돌아와서 수업하겠습니다.